HLKA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는 일타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등 알아보겠고요. 이어서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의 박진호 당대표 특보, 민주당의 민주연구소 현근택 부원장과 함께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등등 정치권 이슈들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경제 소식 정리해 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하마스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거라고 분석됩니까? 네, 일단 그 유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제 중동 지역이 이제 불안해진다. 그럼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국제 유가 상승이겠죠. 국제 유가 상승한다라고 본다 그러면요, 일단 고물가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고물가 상태로 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극과 극으로 날립니다. 어떤 리포트, 어떤 전망가 같은 경우에는 금방 끝날 거다. 그러면서 사실 조금 리스크를 약화시키는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제 생각은 사실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들이, 대부분의 리포트들이 이거는 뭐 어떻게 불똥이 튈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보면 딱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전쟁이 딱 났을 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유가가 치솟아서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뭐 리포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금방 끝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조금 하락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어제 시장이었죠.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게 $87, 그러니까 거의 $90 선까지 올라섰고요. 브렌트유는 $90 넘어섰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대로 간다 그러면 뭐 $100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를 좀 비중을 높여왔습니다. 1월과 8월 사이에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 비중이 이제 지난해 한 63.7% 정도 됐는데, 이 중동산 원유요. 올해는 이제 69.5%로 이제 소폭 더 커졌죠. 그래서 역시나 중동산에서 이제 원유를 많이 수입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는 불안해지면 당연히 이제 뭐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금리라고 보거든요. 금리. 네, 왜 그러냐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19일에 이제 금토위가 열립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이제는 한번 금리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딱 보고 나서 동결을 하겠구나. 근데 역시나 지금 분위기는 동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높아진다, 뭐 유가가 높아지면서 물가가 불안해진다 그러면 사실 금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금융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높인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동결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일에 이제는 FOMC가 열리는데, 지금 시장의 전망치 패드워치에 따르면 94% 확률로 동결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경기가.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보니까 쉽사리 금리는 못 올릴 거다. 그래서 이제 동결 분위기로 간다. 그 뜻은 고금리 상태로 동결 상태로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 금리,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나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업종 지금 종사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내 가족이 거기서 또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면은 사실 좋지는 않죠. 일단은 이제는 유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항공료도 같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업종 종사하신 분들도 사실 이렇게 뭐 비용이 비싸진다 그러면 사실 뭐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항공에 대한 이익도 떨어질 거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고요. 항공업계도 전자업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지에 매장이 있고 그다음에 R&D 센터가 있는데 일단 반도체 업계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쪽에는 인텔이 이 74년도부터 진출해 있거든요. 이 공장 하나에 그다음에 개발센터가 4곳이 있는데 CPU 만드는 회사잖아요. CPU가 안 만들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D램 필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게 어떻게 파장이 어떻게 흐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동차 업계 시장 점유율 이스라엘에서 1, 2위가 현대랑 기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예, 그래서 이스라엘 시장 점유율이 1, 2위가 현대거든요. 기아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났고, 그 다음에 분쟁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 영향 줄 수밖에 안 없죠. 팔리겠죠. 안 팔리죠. 예.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 건설업계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많이 지금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그 해외가 대부분이 중동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에서 분쟁이 격화된다? 이 다른 나라들도 퍼진다 그러면 이 건설 경기 딱 멈추거든요. 예. 건설 먼저 이제 중단이 되겠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키를 좀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란과 같이. 그래서 어떻게 또 퍼질지 모르다 보니까 건설업계도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좋은 건 하나도 없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자, 아무튼 뭐 다른 나라로까지 뭐 중동 대전으로까지 확산은 막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지난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 투자 자금을 2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일단 지금 상황을 봤더니 우리 돈으로 이게 9월 중에요. 1조 9천억 원 정도 뺐습니다. 거기서 본다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 돈을 뺐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 돈을 좀 뺐는데 예.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경기 둔화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확실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사실 우리 9월달 주식시장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권 자금에서도 이제는 빠져나갔는데 그 빠져나가는 그 순유출된 자금이 좀 감소된 추세는 있습니다. 이게 8월달 같은 경우는 한 7억 9천만 달러가 지금 순유출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9월달에는 한 1억 달러 정도 순유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감소가 됐죠. 폭은 좀 감소가 됐는데 역시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빠졌다. 사실 이게 환율이 좀 벌어지고 그다음에 고환율 상태로 가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스프레드 그러니까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면 항상 이제는 뭐 자금이 빠져나가죠. 네, 자금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채권 시장 봐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안 빠져나갔다. 라단 말이죠. 근데 지금 8월 같은 경우는 7억 9천만 달러나 빠져나갔고요. 채권 시장에서 9월 달에는 그 폭이 감소됐지만 빠져나가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된다 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환율 계속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 미국과의 금리의 격차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예. 저는 이 환율 이렇게 고환율 상태가 우리나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자금이 왕창 빠져나갈 거다 하다가 그러진 않는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영향을 받는다. 네. 자, 최근에 아파트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이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진짜 양극화는 예전부터 예상이 됐었고 지금 딱 그런 양극화가 청약 시장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한 아파트의 그 부동산 쪽에 있는 기업의 그 자료가 있었는데요. 9월 아파트 청약 결과 이 보고서에 보면은요. 전국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9월 19대 1보다는 좀 낮아졌는데 그래도 일단은 10대 1로 나타났고 서울 같은 경우는 77대 1. 예, 이게 이제는 9월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17대 1, 부산이 16대 1 이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나왔는데 예.
서울 수도권은 뭐 그래도 청약에 이제 경쟁이 있습니다. 근데 전남 5대1, 광주 4대1, 경기 1대1.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일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내가 뭔가 투자라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 빨리 해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서울마저도 지금 약간 다른 분위기가 최근에 얼마 전에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1순위 청약할 때 14대1 청약 경쟁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계약 포기자가.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약에 당첨돼도 네.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그냥 이제 무순위 당첨.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뭐 당첨이 된 다음에 정당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당 계약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순위 청약까지 온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는 구로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도 지금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25대 1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절반 가량이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마저도 사실 지금 뭐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뭐 치열하다, 뭐 더 오른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마저도 지역마다 좀 양극화가 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뭐 아파트 가격이 뛴다, 뭐 경쟁력이 치열해진다는 얘기는 사실 그 강남권, 예. 그래서 입지가 좋고 투자 가치가 있고 교통이 요지가 되는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많은 관심들을 보이시는데 그렇게 입지라든지 교통이 안 좋은 곳은 서울마저도 약간 이렇게 외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를 잘 이렇게 보셔야 된다 분위기를. 그래서 예. 언론에는 너무 이렇게 휩쓸려 가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과 다른 지역의 양극화뿐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맞습니다. 요즘 그 생일 같은 날 간편하게 카톡으로 선물 보내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카카오가 지난 5년 동안에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네. 이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폭리라는 지적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카카오톡 하시면 이제는 지인분들에게 이게 선물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예.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인데 이 카카오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 국감에서 카카오톡 선물 시장 규모가 매해 늘고 있는데 18년도에는요. 이 시장이 1조 한 1,900억 원 정도 시장이었는데 2022년 조사를 봤더니 3조 7천억 원.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장은 커지는데 이제 환불 구조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이제 환불을 요청하게 되면 90%만 돌려받을 수 있고요. 이제 10%는 카카오의 수수료로 넘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10% 수수료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야 이거 폭리 아니냐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5년간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이런 그 수수료, 환불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1,236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감에서 계속 예가 나왔는데 21년도에 이미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는 국정에서 이제 창업자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야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김범수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감한다. 계산할 방법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이번에 이제 7월 24일에 그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이번에 개정이 됐긴 했는데 여전합니다. 역시나 이제는 뭐 90% 환불 금액 받을 수 있고 만약에 100% 받으려면은 일단은 그 카카오톡 쇼핑 포인트로 이제는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쇼핑 포인트로 만든다는 얘기는 사실 그 내부에서 쓰라는 얘기잖아요. 카카오 안에서만 써라. 네, 카카오 내부에서 쓰는 거고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지인들에게 받았던 선물은요 환불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무상 쇼핑 포인트거든요. 유상이 아니다 보니까 무상 쇼핑 포인트는 현금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언론에 나오고 있는 뭐 환불이 90% 된다는 거는 내가 내 돈 주고 샀던 거 아니면 내가 보낸 거 지인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일단 카카오톡에서 선물 받기로 받은 것들은 아직도 이제 무상 쇼핑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약관에 써져 있거든요. 눌러보시면 현금 환불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가 너무 많은 환불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요즘 이제 뭐 인터넷 뱅킹 또 폰 뱅킹 이런 게 보편화되면서 은행들이 그 지역에 있는 영업점들 다 문을 닫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노인 계층 또 농촌 지역 거주자 이런 금융 취약 계층들은 아주 불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금융 취약계층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또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농어민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매장이 있어야지만 좀 활용을 하실 텐데 이게 점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영업 지점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 지금 뭐 폐쇄 현황을 본다 그러면 시중 5대 은행들의 그 영업점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는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55세 이상 고령자의 온라인 금융 거래 서비스 이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모바일 폰뱅킹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과반수 이상이 이제 은행 창구를 찾고 있는데 은행 창구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금융 소비자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게 현금 인출입니다. 이게 ATM 출금 한도가 1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설정되고 있거든요.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죠. 예. 그래서 이하만 찾을 수 있는데 이상 찾으려고 그러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뭐 현금 거래할 때 모바일 뱅킹 이용하실 텐데 그걸 활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대출도 현장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전한 돈 찾으려고 해도 은행 가야 되는데 은행 점포 수가 없어지다 보니 굉장히 이제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는 은행들은 최대 이익을 누리겠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는 이자 마진으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점포 수는 계속 줄이고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 취약계층, 특히 이제 농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계시는 곳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는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들도 아마 관심 있게 봐야 될 문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또 국민의힘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현근택 변호사 뜬 인물. 뭐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진교훈 후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선거로 보면은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제일 뭐 떴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선거가 뭐 단순히 뭐 지역 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는 아니었고 당 대 당 이렇게 붙었는데 예. 결국은 그래도 민주당이 승리했고 거기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꼽고 싶습니다. 네. 박진호 특보는 금주에 뜬 인물. 저는 뭐 뜬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가장 뜨고 싶었던 인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을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이제 그 이재명 그 뭐 대표에 대해서도 뭐 자기 지역구로 와서 한판 붙어보자는 등 또 이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이제 그 구설수에 대해서 이준석 그 이제 전 대표하고의 그런 이제 논란이라든지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무슨 그 제명 그 서명 운동을 추진하겠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안철수 의원이 무지하게 뜨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뜨고 싶어 할 뿐이지 뜨지는 못한 거 아닌가요? 크게 뜨지는 못했죠. 크게가 아니라 오히려 가라앉는 거 아닌가요? 뭐 본인이 그 뭐 개인의 그 정치적 생명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뜬 인물로 꼽으시면 안 되지. 뜨고 싶었던 인물. 이거 원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거든요. 예. 근데 원래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안 친한 건 다 알잖아요. 전 국민이. 근데 이런 걸로 굳이 예를 들어서 선거가 왜 졌느냐 서로 뭐 이렇게 어떻게 쇄신해야 되느냐 앞으로 나갈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유세 때 뭐 어떤 얘기를 했느니 또 뭐 그걸 말처럼 제명하느니 그랬더니 또 뭐 이준석 XX 대표가 하고 자빠졌네. 뭐 이 이준석 말이죠. 대표가 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뭐 또 길게 썼다고 또 뭐라고 예, 하잖아요. 예. 이게 참 보기에는
참 어린애들 말꼬리 잡기 하는 것 같은데 참 싸워도 좀 좀 이렇게 고급지게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좀 유치하게 싸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참 저도 이제 당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당원들이 우리가 이제 선거 패배한 이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한심하게 그러니까요. 느껴지겠습니까? 예. 예. 뭐 본인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원이기도 하지만 또 예. 우리 당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처하고 있고 또 자처했던 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뭐 일간지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대선 주자에다가 당 대표를 지낸 두 사람이 지금 재보선 패배 이후에 당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고 서로 티격태격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썼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그 얼마 전까지 이제 윤리위원을 했을 텐데 만약에 제가 지금도 만약에 윤리위원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둘 다 그냥 가볍게 보지 제 개인적으로는 예. 물론 이제 뭐 가볍게 보지 알겠습니다.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사감보다는 결국은 정치적인 배경이 더 크다고 봐요. 개인적인 사적 감정을 지금 논할 때는 아니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이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분당갑에 뭐 박민식, 김은혜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공천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뭔가 이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사실은 당에서 자기한테 뭘 해줄 거라고 기대는 이미 접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나가든지 차라리 오히려 뭐 징계해서 나가면 서로 뭐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두 분 싸움은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게 그렇게 보일 뿐이지 둘 다한테도 도움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인들이 보면은 본인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각시켜서 예. 지지도를 얻고 싶어 하는데 항상 좀 그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본인을 부각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꼭 누구를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낮추면은 본인이 올라간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신 예.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옛날부터 왜 정치권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자기 죽었다는 부음, 부고 기사 아니면 어떤 기사든 나면 날수록 좋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 그렇죠. 예. 근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맞습니다. 계속 안 좋은 뉴스로 많이 이름 오르내리다 보면요. 완전히 찍혀요. 근데 뭐 두 분 싸운다고 국민들이 뭐 아유 이렇게 쳐다볼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원래 많이 싸우시던 분이라.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현근택 변호사. 저는 뭐 김기현 대표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어쨌든 공천을 했고 공천장에 도장 찍는 건 당대표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선거를 또 뭐 지금 뭐 나경원, 안철수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동원해서 총력 투구를 했는데 결국은 패했거든요. 그러면 자유롭지 않아요. 책임에서. 예. 내 뜻이 아니었다 한들 그렇게 얘기할수록 오히려 그러면 당신은 허수아비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제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 같습니다. 금주의 진인물 박진호 특보는 저는 그 이재명 대표를 이제 뽑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반대로 갈리네요. 졌어요? 그 이제 이유가 이제 본인이 어쨌든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 자체가 이제 기각됨으로써 본인 스스로 또 민주당 내에 사실상 이제 그 친이명계 그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뭐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 새로운 돌파구라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는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사실상 그 진교훈 그 이제 강서구청장 후보 이제 유세 그 지원 유세 과정에서도 무슨 이렇게 작은 차이를 극복한다는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또 지금 당내에서 봤을 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본인 역시도 최근에 이제 그 법원의 그 불출석 사유로 이제 국정감사 이제 핑계를 대셨는데 네. 또 사실상 국정감사장에는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본인이 사실상 이제 퇴원을 하고 이후에 보다 당내 그 하합을 위해서 사실상 그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그 찬성한 의원들과의 그 당내 하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뭐 본인을 위해서도 가장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그 애매모호한 이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본인이 그 어떻게 주어진 새로운 정치적 기회조차도 예.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금주의 뜬 인물로 현근택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금주의 진인물로 박진호 특보는 이재명 대표를 꼽았는데 이제 뭐 국민의힘 또 민주당 양당 상황 하나하나 좀 차례차례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지난주에 이제 제가 두 분한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예측을 해봐라. 네. 박진호 특보는 그때 뭐 한 4, 5% 차이인데 누가 이길지 모른다. 접전이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그때 진심이 아니었죠? 그냥 그렇게 말한 거죠? 아니요. 저는 제 뭐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게 저는 저의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었지. 그러니까 판세를 읽으신 건 아니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사실상 우리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 대한 이제 그 강서구 이제 국회의원 선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사실상 총합을 해서 나누기 하니까 17.8 몇 퍼센트 포인트 이런 그 데이터를 이제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그 3년 전 총선 때 상황과 지금이 비슷하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것은 좀 적절치 못한 데이터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변수가 워낙 많지만 그래도 가장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는 사실상 집권 2년 차 2014년도 18년도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의 국정 지지율과 그때 당시에 강서구청장의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 17.15%포인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동일 선상이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이제 1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50% 초반에서 하향 곡선 상태였고 이제 18년 같은 경우에는 또 집권 2년차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중반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제대로 된 이변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한 자릿수 내에서 접전을 그 벌인다라고 하면은 저들이 어떻게 보면은 패하더라도 물론 결과가 중요합니다. 패하더라도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큰 어떻게 보면은 그 선전을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희망사항이었죠. 네. 근데 틀렸죠. 맞습니다. 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확히 예측했죠. 15% 이상 차이 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자님이 계속 20% 이상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뭐 제가 현장도 갔다 왔고 대체적으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결과 놓고 대체적인 분석들은 대부분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랑 비슷하다. 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누가 나오든지 간에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차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을 때도 그거는 어쨌든 뭐 그냥 일반적인 후보가 나왔을 때고 원인 제공한 후보가 나왔으니까 더 나지 않을까. 내심으로는 약간 20% 정도까지도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구도 자체가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그걸로 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총선 불과 6개월 앞두고 수도권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일제히 지금 이제 보수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 지고도 조용한 국민의힘 이게 이제 보통 제목이에요.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비대위 체제로는 안 가는 겁니까? 오늘 이제 사무총장 수석 사무부총장 사퇴를 했는데 또 추가 사퇴로 이어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당내 얘기는 사실은 잘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해관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비대위로 가는 게 일반적인 프로토콜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가야 되는데 안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뭐 실권을 장악하고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인 뭐 당 총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비대위를 꾸린다 해서 그분이 과연 김기현 대표보다 더 낫겠느냐 대안이 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그대로 두고 이제 다른 변화들을 아마 좀 지금 임명직 다 사퇴했잖아요. 예. 그럼 뭐 임명직 그다음에 지금 뭐 혁신이라든지 뭐 공관이라든지 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바뀌면 그걸 적응하고 당직 임명하는데 또 몇 달 가거든요. 근데 당장 이제 총선이 바로 눈앞에 왔기 때문에 지금 정기국회도 안 끝났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는요? 있겠습니까 설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지금 얘기 나오는 얘기가 지금 민주당은 계속 기조 변화 없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주변 사람들도 김영 장관 그냥 임명하지 왜 자기 사퇴 시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변화가 보면 지금도 보면은 뭐 지금 뭐 수원지검에 뭐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법인카드 수사한다 수사하죠. 그러고 예. 중앙지검 이미 만들어서 뭐 인터뷰 관련 이제 특별수사하고 있어서 또 뭐 지금 백현동 쌍방울 뭐 저 위증 교사 부분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 묶어서 영장 청구했으면 다 묶어서 기소하는 게 맞는데 하나만 했잖아요. 계속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사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간에 뭐 구속시키든지 하겠다라는 생각을 아직 버리진 않은 것 같고 그러면 계속 지금까지 계속처럼 가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뭐 달라지거나 이럴 뭐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박진호 특보는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전달해라. 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이 선거 결과를 교훈 삼아서 차분하게 변화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우선 그 김행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전 후보자가 됐죠. 이분이 이제 자진 사퇴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당연히 이제 그 대통령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최종 결심이 났을 당연하겠죠. 것이고 예. 또 그 자체가 일단은 우리 그 이제 당에 그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이제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저는 의지로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총선이라는 것은 뭐 저들 이제 집권 여당 입장에서 우리가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총선을 칠 수는 없습니다. 여든 야든 간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총선의 중심은 정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좀 전에 이제 뭐 이제 이 이제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우리 당 지도부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총선을 사실상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이제 총선 모드로 돌입할 것이고 또 사실상 당 지도부는 이제 국정감사 중에서도 그 총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이제 그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내놓을 새 신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대위 체제는 제가 볼 때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우선은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한 그 이니셔티브라든지 지도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고 또 오늘 이제 그 지명직 그 당직자들이 다 일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그 분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수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혁신이나 쇄신에 대해서는 또 뭐 별도의 한시적인 이제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또 어쨌든 당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와 그다음에 이제 혁신과 쇄신을 논의하는 어떤 조직 간에 좀 보다 명확한 역할 분담을 가지고 저들이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수 언론이나 여기서도 뭐 사설이나 얘기하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바뀌라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선거 결과에서 교훈 찾아서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야 된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러니까 당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지혜롭게 좀 변해봐라 이거거든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가 같이 아니면 최소한 뭐 당과 대통령실이 우리 같이 변화해 봅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바뀔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아마 선거는 당에서 치렀으니까 당에서 좀 특히 책임져라 이번 얘기잖아요. 선거는 사면 복권이라는 것과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이 치른 거 아니에요? 공천 준 것도 그렇고. 그 좀 전에 이제 그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 봤을 때 만약에 대통령께서 어떤 변화의 뭐 의도나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메시지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의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을 때는 본인 그 대통령실 역시도 거기에 협력할 것이라는 저는 의미가 당연히 내포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변할 의지나 의도가 없으면 그런 메시지를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상. 메시지 변화 알겠어요. 근데 좀 아까 이제 박진호 특보가 비대위 체제는 답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쇄신책을 마련해서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해 가면서 총선에 대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쇄신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쇄신책을 이제 내놓을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이 보궐선거 결과가 전국의 민심을 그 반영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는 데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쇄신책의
중심은 당연히 일단 민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민생. 또 민생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저희 당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적 차원에 있어서는 민주당하고 제대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적절한 후보라든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어서에 대한 정확한 민심 파악과 그 민심 파악과 함께 부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쇄신책을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이제 총선이거든요. 그럼 총선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은 공천. 누가 되느냐인데 저는 아마 이 쇄신의 방향이 대대적인 물갈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태경 의원도 있지만 중진들 좀 험지로 출마해라. 거기에 당연히 뭐 장재현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대표라든지 윤지혁 원내 대표 같은 분들이 탁 타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는 아마 이제 현역 대대적인 물갈이가 우리 뭐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특히 PK 지역이라든지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반 이상 뭐 70% 이상 뭐 물갈이 한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뭐 검사라든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아니면 장차관 분들 이런 분들로 결국은 채울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그것을 아마 쇄신으로 결국은 지금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면 기득권이다. 현역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바꾸겠다. 그 바꾸는 모습은 결국은 현역을 다 물갈이 하겠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현역들을 대통령실이나 장차관급으로 물갈이를 하면 그럼 그게 수도권에는 도움이 되나요? 아니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로 그렇게 해서 되면 오히려 윤석열 심판론이 더 세지고 수도권에서는 더 악재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수도권에 나가볼까? 아니면 뭐 이런 분들 고민하던 분들이 이제 더 이제 아니다. 이 수도권 안 될 것 같다. 그럼 더 PK, TK 지역, 그러니까 영남 지역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많아요. 몰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주도권은 김기현 대표보다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을 테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영남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럴수록 현역에 대한 물갈이는 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뭐 제가 보기엔 아마 수도권에 지금 인재 영입도 한다 그러지만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인재 영입이라는 건 영입했을 때 좋은 자리 가서 당선될 수 있을 만한 지역을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 들어오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쇄신은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여요. 거듭 민주당은 제발 그 방향으로 가라.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비대위로 막 가고 네. 김기현 대표 막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젊은 예를 들어서 이런 획기적인 분이 당대표로 와서 우리가 공천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를 다시 예. 모셔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럴 유시민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되죠. 그런데 예. 유시민 전 대표나 뭐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대표. 같다. 그렇죠. 그럴 리 없죠. 그 인적 이제 쇄신론이라는 것이 뭐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저희 뭐 여야 모두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항상 이제 가장 그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 중 하나죠. 그런데 예. 이제 인적 쇄신론이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누가 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이 자기의 측근을 뭐 이렇게 심을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 민심이 과거와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 하면은 우리 당의 이제 텃밭으로 볼 수 있는 T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구 PK 뭐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과거처럼 뭐 사실상 뭐 퇴직자들 내리꽂으면 되는 데가 아니다. 뭐 마지막 가는 자리가 국회의원인 것처럼 그런 거를 선호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그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영남 지역의 물갈이 폭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그 견해체가 있을 수 있는데 박진호 특보가 생각하는 수도권 대책은 뭐예요? 지금 17% 차이 난 이 수도권 지금 의원총회를 해도 수도권 지역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네.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뭐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 총선과 관련된 문제니까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따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당무 감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지역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좀 느낀 것이 오히려 저희들 그 텃밭으로 불리는 그 영남 지역보다도 이 인적으로 쇄신 안 되는 곳이 수도권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은 수도권 어느 지역에 박진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몇 번 출마해서 몇 번 당선됐다고 치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당선되는 분위기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인물이 그 당의 그 지역에서 하는 역할보다는 바람에 너무 의존해 있다는 거죠. 수도권은 원래 바람에 민감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래도 이 한 번의 바람을 일으켜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좀 전에 이제 형문택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막 그 스타와 같은 인물이 저희들 당을 위해서 수도권에 뭐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 매우 반길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은 출마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탄핵에 대해서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은 뭐 지난번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의 뭐 헌법재판소 가면 기각될 그렇죠. 테니까.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또 주위의 사람들이 다양한 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 출마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을 추진하면은 사실상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렇죠. 물러날 수도 없기 못 때문에 물러나죠. 자기가 어떻게 총선에도 보면 못 나가죠. 고민해야 될 부분을 민주당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에 따른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입지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사실은 중앙일보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났는데 한 달에 두세 차례 독대한다. 윤석열 극찬, 주목받는 김한길 행복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여의도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이분이 뭐 비대위원장을 할지 아니면 혁신위원장을 할지 뭐 공심위원장을 할지 뭘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분이 뭔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저는 눈에 대충 그려져요.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약간 실수한 게 처음에 인재영입 1호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차피 넘어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뭐 양양자 금태섭 아니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을 뭐 영입해서 오히려 인재영입을 한다든지 그런 모양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그게 사실은 김한길 대표가 뭐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안철수 대표랑 같이 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지지 기반이 좀 있고 호남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당내에 있었죠. 당내 세력이. 근데 지금 당내에는 거의 없죠. 세력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부분 이제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김한길 대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보기에 탐탁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김한길 대표 전 대표 특징이 이분이 또 와서 정치하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들이 많아서 그렇게 그렇죠. 새로워 보이진 않아요. 네. 자,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결과 수도권의 구도가 일단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구도를 뒤흔들려면 뭔가 바람이 필요해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 바람의 1번은 역시 대통령이 변해야 바람이 불죠. 그런데 아직 대통령은 변할 조짐은 안 보이고 당이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보자 이런 자세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그냥 갈지 아니면 뭐 몇 주 안에 또 새로운 어떤 변화 가능성 내지는 뭐 계기가 마련될지 거기서 또 주목할 사람은 김한길 위원장이다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1시 42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비 소식으로 교통량이 저번 주말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 하객부터 정체가 심한데 문학에서나 사고 여파입니다. 현재는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